네, 8라운드에서 마주한 두 선수입니다. 89년생과 91년생인데요. 이 8승 5패, 2014년 성적이 그 김지석 선수의 이름값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김지석 선수가 속한 저장팀의 이 명예 감독이 마샤오춘 선수.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창호 선수와 라이벌이었던 선수입니다. 네. 한 중국의 1인자였기 때문에 선수를 보는 자신만의 그 눈이 있겠죠. 그런데 김지석 선수의 바둑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서 이 선수를 영입을 했고, 실제로 김지석 선수가 중국 갑조 리그에 첫 참가한 해에 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기대에 부응했는데 지난해에는 살짝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스웨 선수 중국 랭킹 1위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대 전적을 보면 3승 2패로 김지석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3연승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예전에는 스위에 선수에게 2연패를 당했었지만 2014년 들어서면서부터 반격에 성공을 해서 특히 작년에 김지석 선수가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준결승 3번기에서 맞붙었던 선수가 바로 스위에 선수였고 당시에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같은 해에 입단한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기풍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선수의 매치업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위에 선수의 기풍은 일단은 수입기를 바탕으로 하는 바둑인데 이 스위에 선수의 바둑을 볼 때 항상 저수가 되나 싶은 자리를 많이 둡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모양으로는 좀 안 될 것 같더라도 수익기로 커버가 되는 수들을 두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김지석 선수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무리를 해오면 정확한 수익기로 그걸 찔러 들어가는 것이 장기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만남에서 중반전은 참 볼만합니다. 상반된 기풍의 두 선수네요. 스위에 선수의 바둑을 보면 참 완벽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리해도 보이면 결정타를 그대로 날려버리고요. 이 생긴 건 정말 그렇게 안 되게 생겼는데요. 네. 뭐 모습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냥 딱 봤을 때는 학자 같죠. 네. 네, 서생 같고. 그리고 전혀 무리하는 스타일이 그렇죠. 아닐 것 같아요. 네, 지금 좌상 쪽을 내버려 두고 우하 쪽부터 정리를 해갑니다. 최근에 유행이 가만히 두 칸이었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젖혀두고 두 칸을 김지석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유행에서는 살짝 벗어났지만 이 정석 진행도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정석이죠. 그리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갈래도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백이 치중 같던 수도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저런 식으로 많이 둡니다. 네, 아까 이 마샤오춘과 한국의 이창호 선수의 라이벌이었던 과거를 잠깐 회상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 젖히고 두 칸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법이에요. 아,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때는 좀 다르게 정리하는 게 유행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없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치중가고 붙이는 것은 없었고 뭐 초창기에는 가만히 이 자리를 젖히거나 가만히 마늘모 두거나 하다가 이제 이창호 선수가 처음으로 축이 유리할 때 이 날일자 수를 선보이면서 네. 그때부터 흙이 좀 축이 불리할 때에는 사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창 치열하게 세계대회에서 이창호 선수와 마샤오춘 선수가 만났던 것이 뭐 98년, 99년, 2000년 이쯤이니까요. 지금의 이 젖히고 두 칸 벌리는 수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중국 갑주 리그에 뛰는 선수 중에 자오천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리틀 마샤오춘으로 유명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들었는데 어떤 면에서 유명하다 그러나요? 굉장히 네. 외면도 닮았고요. 아, 그런가요? 하는 행동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의외인 것이 이 외모 면에서는 중국의 펑리아오 선수가 많이 닮았거든요. 아, 펑리아오 선수와 제가 헷갈렸나 봐요. 네, 네. 펑리아오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한창 그 세계 대회 중계를 공중파에서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 마샤오춘 선수의 표정을 딱 카메라가 잡을 때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이 뚱한 표정이었죠. 이 한국과 중국의 각국 1인자의 이 라이벌의 역사를 보면 아무래도 이 한중 바둑계의 라이벌 1세대는 조은현 구단과 중국의 네이핑 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선수의 만남에서는 한국이 뭐 승리를 거두었죠. 두 선수가 이창호, 마샤오춘 선수처럼 여러 차례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단 한 번의 큰 승부, 이 응창깁의 결승에서 조은현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먼저 1대0으로 앞서 나갔고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제 이창호 선수인데 이창호 선수는 중국의 두 번의 1인자를 상대를 했습니다. 네. 바로 마샤오춘 그리고 창하오죠. 그런데 마샤오춘도 그렇고 창하오도 그렇고 특히 창하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세계대회 우승을 하긴 했지만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는 한국의 조은현, 이창호 사제에게 막혀가지고 한 7번 정도 연속 준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거예요. 네,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 당시에 축구와 바둑을 합쳐서 이 공환증이라고 불리는 것이 유행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이 이세돌 선수와 구리 선수부터는 그 과거만큼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세돌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컵을 더 많이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10번기도 승리를 거두었고요. 네. 상대 전적은 팽팽하지만 최소한 못하진 않습니다. 나으면 나았지. 이제 한 6대4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두 선수의 만남으로만 보면 5대5라고 볼 수도 있고 뭐 5.5 대 4.5 느낌입니다만 좀 발자취를 보면요. 네,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횟수를 보면 14대 8인가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과 중국의 1인자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과 중국의 1인자 라이벌 구도 이런 것이 참 흥미롭게 펼쳐질 것 같은데 현재 중국 랭킹 1위는 스웨이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1위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뭐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선수라고 해서 항상 세계대 결승에서 만나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이제 좀 선수를 바꿔서 매치가 되고 있죠. 네, 그만큼 이 1인자와 그 뒤를 쫓는 그룹의 차이가 과거만큼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뭐 세계대회 우승을 할 수 있는 선수들 혹은 최근 몇 년간 세계대회 우승을 한 적이 있는 선수들이 적게 보면 뭐 3명이고요. 많게 보면 한 대여섯 명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선수들과 중국의 최근 몇 년간 세계대회를 우승한 적이 있는 한 7명에서 10명의 선수들, 그 그룹 간의 대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바로 이 스위의 선수와 김지석 선수죠. 선두주자인데요. 네, 지금 우하기의 정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정석도 좀 난전이에요. 네, 뭐 많이 나온 적이 있지만
왜 이렇게 서로 두는지를 전부 이해를 하시려면 상당한 기력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석이 진행된 동안에 계속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이 정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예전에는 여기를 막는 것까지가 정석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여기를 막지 않고 손 패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굳이 지금 안 지켜도 됩니까? 흙이 나오면서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 뭐 흙이 나쁘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백이 뭐 불리한 싸움도 아닙니다. 이 정석이 거의 초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큰 곳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역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런 곳을 그냥 지나칠 김지석 선수가 아닙니다. 두 선수 모두 수일기 위주의 전투를 즐겨 두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지석 선수가 좀 더 두 텀을 바탕으로 한 전투라면 스위에 선수가 좀 더 유연한 발상으로 이렇게 수일기를 하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스위에 선수가 이기는 흐름으로 만약에 간다면 김지석 선수가 전투 끝에 좀 노련함에 말려서 집부족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김지석 선수가 이길 때 패턴을 보면 수일기로 상대를 부러뜨리는 그런 바둑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젖히고 두 칸을 두었다면 뭐 똑같은 형태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시키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두 칸을 띄웠는데요. 네, 지금 들여다본 수가 타이밍이죠. 우아귀의 이 형태는 뭐 처음에 정석 진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어지고 있는 들여다보고 백이 한 칸 띄는 데까지도 정말 수차례 프로 실전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바둑리그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고 뭐 중국 네. 갑조리그, 중국 내 타이틀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진행입니다. 백도 무겁게 그 백돌들을 끌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지금 들여다본 수는 거의 필연으로 바꿔치기가 될 것 같고요. 저 들여다보는 수도 예전에 두어진 적이 있는데 그 후에는 그냥 백이 한 칸 띄어서 자신의 모양을 정돈하는 것이 더 많이 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더 자세한 해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을 때 백이 양쪽의 약점을 전부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버리네요. 원래 이 정도의 자리인가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 진행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네, 초반부터 어려운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금 실전에 나왔던 우아기의 정석 진행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파헤치려면은 뭐 하루가 걸릴 것 같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이 형태가 많이 등장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의 정석들을 보여드리면 초반에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정석도 있었고요. 또 다른 정석 진행은 그냥 뭐 여기를 두는 것, 그리고 축이 유리할 때에는 날일자를 두어서 네. 다음에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것과 흙이 받으면 축 관계는 바로 이 축입니다. 이게 바로 이창호 선수가 네, 들고 나왔던 이 수인가요? 날일자 수가 이창호 구단이 처음 들고 나온 수이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나가는 것이 이제 축 관계죠. 네. 이 날일자 수를 처음 봤을 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두어졌던 진행이 여기를 두고 이런 식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돌이 여기 있는 것과 축이 유리하다면 한 발 더 있어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렇죠. 네, 그 발상을 처음 생각한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입니다. 자, 하지만 네. 지금은 축이 흙이 유리하죠. 네, 지금은 흙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날일자 수는 흙이 받아주어도 치중을 갈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실전에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그때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 수순도 꽤 중요합니다. 반대로 여기를 먼저 붙이고 들여다보면 이제는 이 교환 자체가 악수이기 때문에 흙이 반발할 그런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먼저 치중을 가고 네, 붙이는 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젖힐 때 느는 것은 여기를 들어와서 여전히 이 축은 백이 불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뻗지를 못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두고 끊어서 이 부분의 활용을 통해서 모양을 정돈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가는 겁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포기를 한다면 백이 중앙으로도 머리를 내밀고 실리도 차지하기 때문에 불만이고 실전에 여기를 두는 것도 거의 필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흑이 여기를 넣는 순간 백은 이 한 점이 잡히거나 또는 이 네 점이 잡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죠. 그것이 바로 이 단수치고 호구치는 수이고요. 그냥 끊으면 여기를 호구치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네. 뭐 딴에도 다음에 단수를 친다면 흑이 우영이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네, 되겠네요. 흑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으면 이어서 귀에 맛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흑도 하나 단수를 쳐두고 끊어서 여기를 따내는 것과 입구자를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네. 아, 백이 수순이 정교하네요. 여기를 붙이는 게 또 재밌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뭐 여기를 한 점을 잡고 단수 치고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실전은 손을 뺐죠. 그런데 네. 흙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흙이 뭐 손을 뺐다고 치고요. 여기는 단수 교환이 되어 있고 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실전에 그래도 하나 교환이 있어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 지금이 백이 훨씬 편하다는 네, 얘기네요. 실전의 싸움이 흑에게 이 자세를 내어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여기를 붙여서 받고 어차피 이쪽은 똑같이 정리가 되거든요. 흑이 받고 네, 여기까지 수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필연이고요. 뭐 과거에는 이쪽을 받고 상대에게 선수를 내어주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만 최근의 트렌드에는 맞지 않고요. 여기를 받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둑이 정말 좋거나 아니면 주변에 상대의 돌이 정말 강할 때 네. 이제 그때나 받아야지 웬만하면 여기를 받는 것은 발이 느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손을 뺐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뭐 상대가 손을 돌렸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흔하게 쓰이는 그런 형태죠. 여기서가 선택의 기로입니다. 이 들여다보고 뛰는 것까지는 많이 쓰여요. 흑이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그냥 뛰면은 백이 뛰었을 때 나중에 들여다보면 더 이상 영향력이 없거든요.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저 들여다보고 지금 반발하는 것은 여기를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먼저 그렇죠. 무겁게 만들고 뛰겠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반발하고 여기를 두었죠. 이때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를 잇는 것은 쉬워서
다음이 없어요. 이거는 백의 형태가 별로 좋지 않고 네, 너무 무거워요. 네, 백의 선택은 실전처럼 두고 바꿔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가만히 한 칸 띄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칸을 띈다면 이 한 칸 띄는 수는 한때 박정환 구단이 많이 애용하던 수법인데 한 칸을 띈다면 계속 뛰어나오기에는 나중에 두었을 때 이 교환이 득입니다, 백이. 실전처럼 네. 네, 이렇게 똑같이 되었을 때 백이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 호구와 이 한 칸 뛰는 수의 교환이거든요. 그럼 백이 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흑도 백이 뛴다면 여기를 뛰지 않고 끊어서 정돈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한때 유행했던 포석입니다. 백은 이 선택을 할지 이 선택 후에 나중에 이제 백이 여기를 움직이는 뒷맛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칸 뛰는 수 전에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수는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흑이 이으면 이어서 아까처럼 씌우는 수가 안 되죠. 이제는 뭐 양쪽을 흑이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럼 이 한 칸 들여다보는 수를 두면 무조건 바꿔치기가 되는 거네요. 그냥 이 수를 두는 순간 실전처럼은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고 이곳에서의 형태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중국입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면서 한때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유행을 했었죠. 네. 여기까지 정돈을 해두고 이쪽을 젖혔습니다. 아무래도 흑이 실리는 많이 차지를 했고 이 좌측의 백의 발전성 그리고 이 백의 돌 같은 경우에는 흑이 먼저 둔다면 거의 두터움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또 반대로 백이 먼저 두면 상당한 두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의 이 활용 여부 그런 것이 이 판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이 두터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 보이네요. 박정상 해설위원은 흑백 중에 어떤 걸 잡고 싶으세요? 정석만 본다면? 저는 보통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성과 실리로 나뉘었을 때 웬만하면 발전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형태는 실리가 좀 커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흑이군요. 네. 하지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이 형태 자체가 많은 초인류 기사들이 즐겨 사용을 했었고 뭐 실제로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뭐 2014년에 중국 천원전에서 커지혜 선수와 천야오의 선수가 우아기에서 똑같은 형태를 준 적이 있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은 인류 기사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기풍 문제 같아요.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쁨은 아니군요. 네, 김지석 선수는 지난 7라운드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이 스웨 선수를 보면 미위팅 선수에게 주장전을 승리해서 또 팀에게 2점을 선물을 했네요. 네. 스위에 선수가 확실히 뭐 미위팅 또는 그 중국랭킹 10위 안쪽에 있는 중국 기사들에게 좀 강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보면 우승을 많이 하진 않지만 자국 내 시합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뭐 4강 혹은 결승, 네. 8강까지는 늘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평균 점수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중국 랭킹 1, 2위의 선수들을 비교를 해보면 스웨 선수는 대국 태도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뭐 바둑 이외에도 인문학 공부도 한다고 들었고요. 네. 커제 선수는 그 대국 태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어떨 때는 껌을 씹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 한국과 중국 이 신예 교류전이 있었죠. 공식 시합이었는데 그 당시에 커지혜 선수가 이동훈 선수와 대국을 할 때 처음 대국을 시작할 때 이제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때 껌을 질겅질겅 씹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네. 많은 한국 기자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식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좀 스포츠라는 것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껌을 씹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 저도 그냥 추측이지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뭐 예의 어떤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선수들은 그런 선수들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면 정말 큰 질타를 받았겠죠. 네. 좌변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우하기에서 바둑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정석 진행이 된 만큼 이 두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공간이 그만큼 좁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왕 보여줄 거 좌변에서 화끈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하기 쪽에서 좀 큰 대형 정석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단조로워졌습니다. 네. 이 좌하기만 놓고 보면 흑이 별로 좋은 싸움은 아니거든요. 이 두 점이 조금 외롭고 또 백이 먼저 한 칸 뛰어나오는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전투를 이어갈 거라면 아마 김지석 선수가 여기를 두지를 않았을 겁니다. 김지석 선수가 여기를 두었을 때에는 이미 이 두 점을 가볍게 보면서 네. 여기를 치받고 이 치받은 수를 통해서 붙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네요. 치받는 수도 자주 쓰이는 수는 아니죠. 지금은 늘면 백이 이 한 점 쪽으로 손을 대기 때문에 한 점을 봉쇄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을 해두고 붙이는 겁니다. 백도 좀 돌을 움직이고 싶은데요. 그냥 쉽게 한 점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네. 항상 이 돌의 방향과 혹은 전투를 할지 아니면 참을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배석 상황 그리고 형세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우측에서 백은 뭔가 발전성을 얻었고 흑은 실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좌측에서 타협이 된다면 그때는 백이 집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두 텀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네요. 네. 보통 이런 경우에 강하게 두려는 백과 그리고 웬만하면 좀 타협을 하려는 흑의 그런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을 하곤 하는데 지금 현재 형태는 김지석 선수가 상대가 두터운 지역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재미있는 변화가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붙이네요. 그 수도 그렇네요. 그 수가 있었네요. 지금 여기를 젖히면 흑이 끊어서 두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보였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백의 수가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기를 단수치고 안쪽에서 넘어가기에는 자체로 상대에게 세력을 내어주면서 지금 넘는 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아, 젖혀져 있어서요. 여기를 붙여서 끊으면 한 점을 잡아야죠. 여기까지 선수로 돌파를 당하면 이건 백이 망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거의 선수성이라고 보고 흑이 여기까지 지켰을 때 이건 백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젖힐 수 없다면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이제 늘고 치받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인데 이건 역시도 백이 좀 굴복이죠. 지금 붙인 수는 상대가 여기를 젖히면 끼워서 약점을 노리면서 동시에 넘는 것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지 아니면 만약에 흑이 여기를 끼운다면 이제는 돌파를 하고 바꿔치기를 할지 네. 이제 상대에게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게 모양을 갖추기가 좋네요. 네. 가만히 늘고 치받는 것과 이걸 비교해 보면 흑도 약점이 많이 생겼죠. 김지석 선수가 잘 정돈을 해야 합니다. 네. 네, 오늘 바둑 역시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 중국 갑조 리그.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 네, 2015 중국 갑조 리그 8라운드 대진이 이렇습니다. 장수와 수버울 함정인데요. 박정환 선수와 또 미이팅 선수가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장수 팀도 그렇고 수벌 항저우 팀도 그렇고 현재 상위권에 속해 있고 또 그 무엇보다 2위 팀과 박정환이 만났기 때문에 네. 참 주목을 끄는 대결입니다. 네, 이 주장전 참 재밌을 것 같고요. 주하이와 베이징이 만났습니다. 이 커지 선수는 또 토자시 선수와 주장전을 펼치네요. 네, 항상 이 한국 기사들도 그렇고 뭐 중국은 물론이고요. 주목을 끄는 것이 커제 선수의 행보인데 커제 선수가 오늘 만만치 않은 상대 터자시 선수를 맞아서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이 판도 참 기대가 되는 한 판입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이세돌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대국, 광시와 우한. 좀 지금 순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광시 팀에서 좀 더 절박할 것 같아요. 네, 뭐 순위를 떠나서 한국 바둑 팬 분들이시라면 이 대결을 상당히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훈 선수도 출전을 하거든요. 다른 팀으로요. 네, 이동훈 선수는 속기 전에 이제 오늘 출전을 하는데 네. 상대가 지난해 2014 중국 갑조 리그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천시엔 선수입니다. 과연 이 속기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항저우 기현과 충칭. 주장전은 류싱 대 구리고요. 속기전에 또 강동민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네, 이 중국 갑조 리그도 한국 바둑 리그와 마찬가지로 오더를 둘러싼 이 강독들의 지략 싸움이 참 엄청납니다. 저는 왜 강동민 선수가 주장으로 나오지 않고 류싱 선수가 주장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강동민 선수는 왜 속기전으로 나왔는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항저우 기현 팀에서 강동일 선수가 구리 선수와 만났을 때 불리하다고 봤다면 강동일 선수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네요. 홈인데도 주장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구이저우와 저장, 김지석 선수와 스웨. 이 주장전도 참 어떻게 될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유독 좀 돋보이는 두 선수고 그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팀의 이 컬러를 보면 스웨 선수도 그렇고 김지석 선수도 그렇고 사실은 받쳐줄 선수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잘하는 것이 결국 팀의 성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중위권의 상하이와 하위권의 산동. 저는 산동팀이 매년 왜 이렇게 부진한지 모르겠어요. 판팅이와 장외이제 그리고 저우르영 선수까지 지금 영입을 했는데요. 네, 항상 오더를 보면 유리해 보이는데 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좌변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김시석 선수의 마지막 수가 바로 여기 있는 수였는데 흑이 약점이 많아서 어딘가 지키긴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키는 수 중에서 최강수입니다. 그쪽을 끊는 것도 참 스위의 선수답네요. 상대의 최강수에 본인도 최강수로 맞서고 있어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보통 반대쪽을 좀 둘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단수가
여기를 이었을 때 우선 이 싸움이 좀 어려워요. 이쪽을 끊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단수치고 밀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흑이 단수치고 쭉 뚫는 모양. 뭔가 흑도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싸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실전에 스위의 선수는 이 싸움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반대쪽을 끊어간 것이고 이수 자체가 좀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만약에 여기를 단수 쳤을 때 흑이 뒤로 막는다고 해도 이 교환이 백이 그렇게 손해가 될 것 같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게 본다면 그냥 끊어도 실전에 늘었는데 이 교환은 백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김지석 선수가 모양으로만 놓고 보면 이 늘어간 수로는 여기를 꽉 이어서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있는 것은 여기를 젖혔을 때 실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101점이 흑돌이 이곳에 없다면 축도 아니고 장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 점을 살려주면서 중앙으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백돌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전투가 불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기를 늘고 젖힐 때 이 장문을 봐서 확실히 잡아놓겠다는 거군요. 빨리 타협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항상 느낍니다만 이 바둑이라는 것이 물론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아무래도 1대1 개인 스포츠다 보니까 그리고 마인드 스포츠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 심리 상태, 네. 자신감, 이 반상 외적으로도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 김지석 선수가 저는 특히나 좀 예민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네.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자신감을 갖고 달려드는 상대한테는 성적이 꽤 좋아요. 그런데 뭔가 본인이 좀 한번 이제 주눅이 들기 시작하면 그 선수에게는 약점을 보이는 것이 김지석 선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아, 예전에 박정환 선수에게 뭐 연패를 당할 때도 그랬고요. 아직까지 박정환 선수는 극복을 못했죠. 그런데 이 김지석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이세돌 선수나 최철한 선수에게는 신예 기사 시절 그리고 이제 갓 정상권에 올라섰을 무렵까지도 계속 지다가 최근에는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스위의 선수와의 상대 전적도 이제 2패 후 3연승이죠. 아마 오늘 자신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바둑도 기대를 해도 괜찮겠네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스위의 선수가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평가가 높거든요. 이 네. 선수가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대국의 기풍 그리고 기질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데 김지석 선수도 물론 잘 둔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국 기사들만큼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은 본인이 최근에 3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추측입니다. 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성적이 좋은데 좀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이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정말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그런 선수이고 때로는 그것이 표출되기도 하는 선수인데 그 김지석 선수의 이 승부욕 그리고 졌을 때 패배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네. 신예 기사 시절에 스위의 선수에게 패했을 때였습니다. 아, 그때 어느 기전이었죠? 두 선수의 첫 만남인데요. 2009년에 LG배 32강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스위의 선수에게 김지석 선수가 정말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졌어요. 착각에 착각을 거듭하다가 대역전패를 당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방에 김지석 선수가 시합이 끝나고 바로 방에 올라갔고 그 옆방을 사용하던 선수가 지금 이 국가대표팀에서 연구생 사범을 맡고 있는 코치를 맡고 있는 홍민표 8단입니다. 그 홍민표 8단이 옆방에서 들리는 괴성 소리를 다른 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김지석 선수가 너무 괴로운데 네. 이걸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소리를 질렀군요. 네, 김지석 선수한테 이제 장난삼아서 그때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는 분명히 베개로 틀어막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렇게 크게 들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또 일화가 있었군요. 그때 그런 아픔을 줬던 선수가 바로 스위의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2014년부터 지금 3연승 중이니까요. 오늘 바둑도 아마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뭐 김지석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사들이 어릴 때 좀 더 이 티가 납니다. 이기고 진 것에 네.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성적이기보다는 좀 감성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승부욕이 없어서는 절대 초일류로 성장할 수도 없죠. 좀 그런 요인도 조금 어렸을 때 뭔가 실력을 다듬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이성적인 게 많아지잖아요. 네. 그럼 승부욕이 그만큼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승부를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죠. 늘 고민이고 조금씩 무뎌지기 마련인데 가장 좋은 것은 승부욕은 승부욕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자신을 컨트롤해서 그걸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글쎄요. 누구나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고민거리일 겁니다. 네. 좌측에서의 형태만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김지석 선수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우하기에서 일단 실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직은 처리가 안 된 부분 과연 이쪽의 흑 두 점에 대한 활용 그리고 이 네 점이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터움일지 아니면 백에게 짐이 될지 이쪽의 처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최근에 이 중국 랭킹 1위 스위의 선수에게 3연승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연승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거의 찬스를 주지 않고 이겼거든요. 완승이었나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 스위의 선수는 좀 김지석 선수를 껄끄러워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바둑은 기풍, 상대성 이런 것이 승패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스위의 선수의 기풍과는 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삼각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상대 전적면에서요. 네. 이 두 선수 사이에 대표적으로 놓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박정환 선수였는데 그런데 박정환 선수도 최근에 스위의 선수를 극복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였거든요. 네, 그렇죠. 점점 이제 스웨 선수를 한국 상위 랭킹에 있는 선수들이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웨 선수 말고 조금 한국 선수들에게 유독 강한 중국 선수가 있다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중국 선수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뭐 비슷비슷해 보이는데요. 과거에 뭐 저우리양 선수처럼 특별히 한국에 약한 선수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뭐 특별히 한국 선수에게만 강한 선수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수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보는 부족하지만 성적은 좋은 커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웨 선수보다 한참 어리기 때문에 그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놓고 봐도 네. 한국의 초일류 기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커제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그 프로 선수답지 않게 뭐 트위터도 하더라고요. 네, 뭐 트위터를 하는 선수들 몇 명 있긴 한데요. 그런데 확실히 보면은 좀 통통 튀고 역대 1인자급과는 좀 다른 모습을, 다른 행보를 많이 걷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 뭐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 신년 인사를 하러 그 바둑 팬들에게 신년 인사를 하러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에도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이제 사진을 찍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범상치 않습니다. 네, 재밌는 선수네요. 자, 이렇게 백은 어느 정도 타개를 했고요. 흑은 그래도 두터워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웨 선수가 뭐랄까요, 좀 더 노련하게 전투를 한다면, 실리 위주의 전투를 한다면 김지석 선수는 자신의 두텀을 확고히 다진 후에 상대를 이제 부러뜨리러 가는 네. 전투를 즐겨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흑은 계속해서 힘을 잘 비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투형이지만 또 다른 유형의 전투형이에요. 네. 이제 대부분이 유형이 조금씩 다르죠. 뭐 최철한 선수나 이세돌 선수, 김지석 선수 또는 원성진, 백홍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전투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들 이 선호하는 전투가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저 느낌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었다면 정말 저의 실전이라고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렵긴 어려운데 만약 제가 선택을 한다면 저는 100을 들고 싶네요. 근데 그 차이가 뭐 절대 크진 않아 보이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우하 쪽의 색을 잡고 싶다. 네. 그것과 연결을 시켜 본다면 네. 그래도 약간 포인트를 올린 건가요? 좌변에서 100의 처리가 좀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저장과 구이저우는 현재 5위와 6위입니다. 그래서 참 이 주장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지석 선수 본인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행보는 참 중요합니다. 뭐 그것이 세계대회가 됐든 갑조리그가 됐든 김지석 선수가 삼성화재배 우승을 한 이후에 사실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LG배 8강에 진출한 이후에 이제 구리 구단을 꺾었는데요. 그때 인터뷰에서도 최근에 바둑에 좀 자신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번 승리를 계기로 다시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자신감이 곧 한국의 자신감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지석 선수의 이 기풍, 기질 이런 걸 보더라도 확실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대 전적이 뒤처지는 선수에게는 한없이 연패를 당하다가 한번 극복하면 계속 연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뭔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풀린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먼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뭐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고 본인이 뭐 스스로 극복하는 법을 알고 있겠죠.
이 바둑 팬분들 중에 김지석 선수의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곱상한 외모와 그리고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지막지한 이 중반 파괴력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 김지석 선수의 그 수일기를 보고 있자면 정말 감탄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 기질이나 기풍 이런 것은 좀뭐 성격이나 아니면은 이 반상 외적인 면과도 참 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지석 선수가 외모는 곱상하지만 평소에 같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뭐 했어 그러면 자전거를 탔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자전거 몇 시간 탔어 그러면 자전거 타고 인천을 갔다 왔다고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나를 하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네. 이제 그것이 바둑에도 좀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또 이 바둑하기 전에 유도도 했었잖아요. 네, 뭐 최근에도 다시 시작을 했고요. 만능 스포츠맨이네요. 그리고 뭐 군살은 없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뭐 엄청난 대식가고요. 아, 그래요? 그런 뭔가 이 항상 뭘 하더라도 반전이 있군요. 네. 그래서 김지석 선수가 며칠 뒤에 같이 자전거 타자고 했는데 제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보면 이 항상 바둑판 앞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세계적인 기사라고 하더라도 24시간 바둑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김지석 선수가 이 다른 걸 통해서 잘 뭐 체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지석 선수가 그저 랭킹 10위권 기사일 뿐이었던 김지석이 이 세계적인 기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운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네. 있고요. 이 바둑에 그냥 앉아서만 둔다고 또 체력 소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칼로리가 또 소모되잖아요. 네. 예전에 일본의 대표적인 기사 중 한 명이었던 후지사 슈코 구단은 시합 한 판을 두면 뭐 3kg에서 5kg까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분명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네. 바둑 다이어트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 꽤 장고를 하네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백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방향은 하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분명 큰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는 걸쳤을 때 흙이 뭔가를 이렇게 받아만 주면 득이겠습니다만 흙도 손 뺐다고 해서 백이 한 번에 이 흙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자리가 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이라면 일단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호구를 친다든지 혹은 뭐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 먼저 흙 한 점을 공격을 이제 한다든지. 공격을 가는 수법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하변이 시급한 장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기보다 이 자리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 자리는 흙의 근거를 차림과 동시에 네. 집으로도 크고요. 백돌에 대한 노림이 조금 있어요. 이런 곳을 끼우면 차단을 했을 때 여기를 끊어서 아래쪽을 밀고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꽤나 강력한 노림이 되겠죠. 아, 바로 움직일 수가 있네요. 당장 해도 백이 곤란해 보입니다. 네. 여기를 잇는 것이 거의 선수성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지키는 데 있어서도 뭔가 효율적인 지킴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백은 그 3점을 잡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형세가 제가 만약 선택을 한다면 백을 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좌변의 뒷맛은 사실 그때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렇다면 약간 변화가 있을까요? 네, 다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이 자리 크네요.
그럼 하변이 아니라 바로 그 세 점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큰 이유가 여기를 둘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서 보강만 되면 그래도 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데요. 여기를 단수를 치더라도 여기를 끊으면 어차피 백은 위쪽을 이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쪽 활용이 남는 거죠. 네. 반대쪽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이쪽을 잡으면 아슬아슬하지만 끊고 돌리고 나서 한 점을 이었을 때 여기서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한 수 부족으로 잡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흙이 이을 때 백이 공배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한다면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충분히 한 수의 값어치가 있는 자리네요. 자, 그래도 좀 더 수읽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만약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눌러서 아무런 뒷맛이 없다면 그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프로들이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여기가 크고 여기가 크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스위에 선수나 김지석 선수 정도의 레벨이라면 이제 한참 앞을 내다 보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부분 상대가 이을 때 과연 내가 효율적으로 지키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선택이 달라지고요. 네, 이 바둑은 정리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5 중국 각조 리그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